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힘든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 회원님들을 속히 대면으로 보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축의 세미나까지는 이렇게 유튜브로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미나를 하기에 앞서 근본에 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장으로 초대되신 김도봉 목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도봉 목사님은 저희 한국 호스피스 협회 부회장으로 일하셨고 지샘병원 전인치유센터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영성개발 교육훈련원의 대표로서 일하게 되실 김도봉 목사님이 저희 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장으로 앞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도봉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계신 후에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 저희들 중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들의 전문적인 강사님들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봉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김도봉 목사입니다. 제가 2022년도 협회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민간 주도 호스피스 운동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더불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어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의 기본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는 감염 예방이라는 큰 전제 앞에 필수 인력의 최소 돌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따뜻한 이웃으로 자원봉사자의 손길과 영적 돌봄, 사별자 가족 돌봄이 약화되어 아쉽습니다. 새 시대의 화두는 의료, 보건, 복지가 이웃과 함께 서로 돌봄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지역사회 돌봄 혹은 커뮤니티 케어로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호스피스 제2부흥기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호스피스 협회는 암을 포함하여 다양한 질병으로 여명의 돌봄이 필요한 환우와 가족들의 총체적인 돌봄이 의료, 보건, 복지 영역에서 유기적인 자리매김할 때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전문화와 리더십 공유, 영적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성직자와 전문 돌봄가 양성, 사별가족 삶의 자리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실행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지역사회에서 호스피스 제2부흥운동 현장이 될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를 주목하여 우리 협회의 역할을 찾으려는 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의 심장을 저와 임원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일에 지혜로운 섬김과 감동의 변화를 위해 협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돌봄과 호스피스 제2부흥운동이라는 역동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2년 봄 학술대회는 영상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가을 학술대회는 함께 모여 새로운 물결의 축제를 열어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술대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라는 것은 환자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말하고요. 가정의 의미라는 것은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를 뜻합니다.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와 함께 호스피스의 유기적 서비스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의 목표는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말기 환자들의 호스피스의 돌봄 장소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호스피스가 필요한 말기 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호스피스가 필요한 말기 환자들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지내면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기 환자들이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은 사실 집입니다. 병원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도 마지막 시간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평소에 일상을 지내던 가정이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은 가정에서 임종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15년간의 한국인의 사망장소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훨씬 늘었고, 반면에 가정에서 사망하는 것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이 돌봄을 받기 원했던 장소를 살펴보면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한 군에서는 한 83%가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했었고,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군에서도 30% 넘게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 이용하는 환자들의 사망 장소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았더라도 마지막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21% 정도만 가정에서 임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형 호스피스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말기 환자들이 처음에 호스피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임종을 떠올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겨 있는데, 환자분들이 본인의 일상을 지내는 가정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훨씬 더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는 조금 더 집에서 이런 호스피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좀 더 조기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한 군의 비해들이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훨씬 더 호스피스 이용 기간이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했던 군에서는 평균 한 2달 정도를 이용했던 반면에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군은 한 23일밖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들이 훨씬 더 조기에 개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정 호스피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암과 만성호흡기 질환, 간경화, 에이즈 이 4가지 질환이 되겠고요. 이 4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가 말기가 됐을 때 호스피스 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정형 호스피스를 희망하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에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환자들은 집에서 머물기 원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편견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꺼리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집에서 증상 조절이 가능한 말기 환자와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의 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범위를 정할 수 있긴 하지만 이동 거리, 가는 거리 또는 이동 시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기관에 따라서 호스피스 서비스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의 인력 요건을 보시면 반드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의사는 호스피스 표준 교육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가정형 호스피스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할 수가 있겠고요. 가정형 호스피스의 간호사가 가장 중요한데 간호사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이거나 가정 전문 간호사이거나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러한 조건을 가지면서 표준교육과 함께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자격 요건이 되겠고요. 사회복지사는 1급 사회복지사로서 역시 표준교육과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면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인력이 가정형 호스피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서비스 범위를 살펴보면은 입원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를 평가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신체적 돌봄이나 심리적 돌봄, 실존적 돌봄, 사회적 돌봄, 임종 돌봄을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집으로 가서 체열이나 등을 통해서 간단한 검사들을 할 수도 있겠고요. 가정에 지내서는 주로 가족이 주 돌봄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하는 것들이 포함되겠고 가정형 호스피스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의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으로 가서 우리가 사별 돌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원형 호스피스와 가장 크게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24시간 주 7일 전화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게는 3번 정도까지 가지만 환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주 7일 항상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고요. 또한 집에서 지내려고 하면 환자들에게는 주요한 이런 의료기구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들을 또한 대여해주는 것도 가정형 호스피스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형 호스피스는 먼저 말기 환자이면서 가정형 호스피스에 동의를 하시면 등록이 가능하겠고요. 첫 방문은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이제 방문을 해서 평가와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요. 그 돌봄 계획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고요. 24시간 주 7일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 연계나 서비스들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상태가 나빠져서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타기관으로 전원을 한다거나 또는 임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가정형 호스피스에서 퇴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형 호스피스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입원형 호스피스와 가정형 호스피스를 비교해 보면 가정형 호스피스가 훨씬 더 환자들이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지낼 수가 있게 되겠고 환자 가족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낼 수가 있겠고요. 의학적이나 또 다학제적 접근의 범위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에 있을 때처럼 어떤 의료적인 처치나 시술을 금방 받기는 어려운 단점은 있겠고요. 또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겠고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가정형에서는 주로 가족이 돌봄을 해야 되는데
가족의 이런 간병 부담이 증가하면서 심리적으로도 간병 부담이 가중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형에 비해서 이제 가정형은 주로 간병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형 호스피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원형 호스피스와 거의 비슷한 돌봄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4시간 주 7일 상담을 한다는 것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비 대여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는 우리가 환자들에게 현재 상태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그리고 상태의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래야지만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팀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한데요. 즉, 간호사 선생님은 따로 방문을 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또 따로 방문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따로 방문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환자를 보고 어떻게 돌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돌봄의 일관성을 유지할 때 환자와 가족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 팀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호스피스 팀이 더욱더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표준화된 보고서, 즉 간호사나 의사나 사회복지사가 같은 이런 서식을 사용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24시간 주 7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들에게 언제든지 이런 전화 상담을 함으로써 불안해하지 않고 또 본인이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24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받았던 내용들을 의무 기록에 남김으로 인해서 팀원 간에도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게 되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이나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 등으로 입원을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고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주변의 호스피스 기관들과 긴밀한 연결을 갖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주 돌봄 제공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부터 10까지 환자분들의 돌봄을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런 어떻게 실질적인 돌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걸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족들을 잘 격려하고, 또 가족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나 불안감 또는 죄책감이나 고독감, 경이된 느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보호자가 혼자서 이런 돌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고갈되고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러 명이 함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즉 주 돌봄 제공자가 갖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또 환자에게 어떻게 요리해서 얼마나 자주 먹이는 것이 필요한지, 또 이동식 변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걸 세척하는지, 또 약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또 환자가 어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또 환자에게 내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되면서 이제 내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가족이 환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또 환자의 상태를 이 여러 가지 묻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자신의 건강과 체력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또 환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친척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임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구체적인 임종 돌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임종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임종 징후가 실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내면서 장례 준비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준비를 해야 될지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임종 과정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또 계속해서 정기적인 방문이나 또는 전화 서비스를 하면서 임종기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정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은 사망 진단서를 쓸 수가 있는데, 의사가 최종 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이제 사망 진단서를 쓸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44시간 이내에 의사가 본 적이 없다 하면은 임종 후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에 시체 검안서를 발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호스피스는 처음에 이렇게 환자가 의뢰가 돼서 말기인지를 확인을 하고,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동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자문형이나 또는 외래 또는 병동으로 돌봄을 받다가,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가정의료 완화 의료 서비스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료 서비스는 여러 가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상태를 평가를 하고, 이 평가 결과에 맞춰서 돌봄 계획을 세우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같이 돌봄 팀회의를 해서 환자의 돌봄 계획에 맞게 의사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임종기에 들어가게 되면 임종 돌봄과 이제 사별 돌봄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임종 돌봄은 처음부터 임종을 집에서 하길 원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임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환자가 임종에 임박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은 적극적인 증상 조절을 하면서 임종 돌봄을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환자가 임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종 후에 돌봄과 함께 사별 돌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예를 들어서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울산 지역은 먼저 저희 기관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처음에 입원형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2016년도부터 가정형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2020년에 가정용 호스피스의 본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울산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이 저희 병원과 요양병원 두 곳에서 그곳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곳을 포함해서 3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 지역 전체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국의 호스피스 완화를 전문기관의 분포를 보면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이렇게 봤을 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기관이 월등하게 호스피스 기관의 숫자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3가지 다 저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고, 요양병원 시범사업,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2개 기관이 저희 울산 지역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환자가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자문용 호스피스로 등록이 돼서 가정용 호스피스로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입원용 호스피스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대병원의 가정용 호스피스를 보시면 인력이나 시설, 장비의 기준을 모두 맞추고 있는데, 즉 저희는 의사 3명과 전담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선생님 1분 이렇게 해서 호스피스 팀을 이루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목실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우리 요법 선생님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돌봄을 하고 있고요. 시설은 가정형 방문 사무실이 1개가 있고 의료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실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방문할 때 이제 가방을 이제 혈압이나 혈당기 여러 가지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방과 또 가정 방문용 차량이 3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마약을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약 금고를 이제 차 안에 설치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집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 물품들, 예를 들어 산소 발생기나 폴대, 휠체어나 이동식 변기나 워커기, 공기 침대 등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물품들인데요. IV 폴대나 또 휠체어, 이동식 변기, 침대, 또 에어 매트리스, 그리고 흡인기, 그리고 가정형 산소 발생기, 그다음에 워커기, 그다음에 보행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용 호스피스의 이런 의료 장비들은 주로 이제 이런 저희 창고에 이제 보관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봄을 하는데 필요한 구강 스프레이나 방수 매트, 약달력,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에서는 선생님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3분의 선생님이 지역을 3군데로, 울산 지역을 3군데로 나누어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가정용 호스피스는 먼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뢰가 와서 24시간 내에 전화 방문과 48시간 내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평가를 해서 돌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주로 가정용 호스피스를 퇴록하는 경우는 입원하거나 또 전원을 가거나 가정에서 임종을 하는 경우는 퇴록이 되겠습니다. 저희 호스피스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통증을 관리해주고 증상 관리,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배액관 관리 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심động脈관 관리도 해드리고 또 식이교육이나 영양수액을 주입하여서 영양 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혈액이나 또는 대소변 검사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가족들에게 기능을 평가하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심리적, 정서적, 영적 지지를 제공하고요. 정신건강심리센터와 연계를 하기도 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안내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환자 후원회나 호스피스 후원회와 연계해서 또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 평가 후에 영적 돌봄자들과 연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돌봄 제공자들에게 돌봄 교육, 증상 교육, 임종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장비를 대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기증 물품을 받아서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세발이나 목욕, 또 발 마사지 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24시간 전화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종 준비를 위해서는 임종기 증상 교육과 임종시 대처 방법을 교육해드리고 가족을 지지해드리도록 있고, 임종 후에는 어떻게 장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후에는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를 해서요. 저희가 사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사별 방문을 제공하고 또 병원에서 진행하는 사별가족 모임도 안내해 드리면서 의료 대여 물품을 수거하고 마약성 진통제도 이제 수거해서 오게 됩니다. 저희 가정형 호스피스가 2016년도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해가 갈수록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처음에 이제 2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3명이 같이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 호스피스의 연도별로 시간들도 꾸준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좀 허리를 다치시면서 좀 쉬시는 걸로 인해서 좀 더 방문은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을 월별로 보면은 거의 월별 한 52건 정도, 한 평균 158회 정도 방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 신화는 주로는 자문형 호스피스에서 더 의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겠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2021년에는 외래를 통해서 이제 가정 호스피스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호스피스는 주로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자문형 호스피스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정형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도 한 30건 정도 있었고요. 또 전원을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이제 5개 구가 있는데요. 이 5개 구에 골고루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임종하신 이후에는 저희가 사별 방문을 이제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30번 정도의 가정 임종 중에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방문은 많이 하지 못했고, 대신 집으로 사별 방문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전화 상담은 전화 상담 건수를 보시면은 전체 한 1,500건에서 한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근무 중에 전화를 받기도 하지만 근무 외에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호스피스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원을 연계한다거나 기부를 연계한다거나 물품 대여를 하거나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해드리는 것들이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저희가 무료로 또 다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운반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용 호스피스에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필요한 약을 이제 정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약물 복용 달력이라든지 방수 패드, 그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환자 여러 가지 안 좋은 냄새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디퓨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로마 시트, 즉 임종기가 됐을 때 환자의 몸을 이렇게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아로마 시트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특히 입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이 바세린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가래가 입안에 고이면서 가래 끓는 호흡이 나타나기 때문에 찹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형 호스피스에서 여러 가지 교육 책자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집에서도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암성 통증 관리 안내서나, 그리고 임종기가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환자들에게 마지막 임종 징후와 그때 어떠한 돌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리플렛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에 어떻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별 방문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이런 사별 물품들을 향초, 아로마 시트나 비누, 그리고 상실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 시기에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책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형 호스피스에서 제공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환자분이 지내시면
이렇게 사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아픈 환자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자들과 생일 이벤트도 여러 번을 이제 해 드렸고요.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좀 부부 간에 이제 힘들었던 그런 가정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선물과 이제 꽃을 전하면서 또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했고, 결혼기념일 이벤트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이벤트들을 해서 이렇게 카네이션도 제공을 해 드리고 이렇게 가족들과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드렸고요. 그리고 생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서 사진 촬영 이벤트들도 해 드렸고요. 저희 같이 방문한 우리 선생님들,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함께 또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가정용 호스피스가 정말 무엇보다도 또 환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돌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환자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정용 호스피스는 매우 의미 있는 돌봄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원입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이고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가정방문 간호의 실태입니다. 가정방문 가노의 전반적인 실태와 가정호스피스의 실제, 그리고 가정용 호스피스의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의 가치는 환자 및 가족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이며 의료비의 절감 효과와 함께 가정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정방문 간호 실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간호인데요. 1999년 1월에 명시된 의료법에 의해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1, 2차 시범사업을 통해 2001년부터 제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방문간호입니다. 1999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1, 2, 3차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의 방문간호입니다. 보건의료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방문간호를 제공해 왔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용 호스피스입니다. 암관리법에 의해서 또는 염려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2016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서 2020년 9월에 본사업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도권 밖에서의 가정방문 호스피스인데요.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헌신적인 분들의 봉사와 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료 가정방문을 제공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호스피스협회 산하의 헌신된 기관들이 제도권의 보상과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귀한 섬김이 호스피스의 제도화의 밑거름이 되어주셨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가정용 호스피스와 가정간호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정용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방문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가 되겠고요. 총체적인 팀 접근을 하고 방문 시간은 1시간 이상이며 일일 방문 가정은 3, 4가정 정도이고 야간 응급 방문을 제외하고 일일 최대 5가정 방문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사별가족 간호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가정간호 제도는 대상으로는 급성기 및 만성질환자를 포함하는데 여기에 암 환자도 포함이 되고요. 또 말기 환자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가정 호스피스가 많이 확산되지 않아서 모든 암 환자분들을 다 가정에서 돌봐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가정용 호스피스도 또 많은 분들이 대기가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가 일했던 충남대 병원에서는 가정용 호스피스랑 가정간호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기관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금방 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통
정말 20명이 대기하면은 1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임종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가정간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혹시 이제 환자를 받아줄 여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가정간호를 이용하시다가 순차적으로 저희가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고요. 또 거꾸로 가정간호에서 돌보던 말기 암 환자분들이 통증 조절이나 이렇게 호스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때 또 저희랑 상의해서 저희가 또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의 방문자는 가정 전문 간호사로서 단독 방문이 되겠고요. 방문 시간은 30분 이내로 간단한 처치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필요하다면 더 머무신다고 합니다. 또 하루 방문 가정은 5에서 7가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월 평균 7건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 제한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 4주 5일을 근무하신 간호사 선생님이 20일을 근무했을 때 월 120건을 방문했다고 하면 120건을 20일로 나누면은 이제 월 평균하고 하루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그 평균이 6건이 되기 때문에 제한에 걸리지 않고 수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야간 주말 방문은 되도록 하지 않고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사별가족 간호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 간호를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통해서 1에서 5등급의 요양 등급과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들에게 국한된 45점 미만인 점수를 받았지만 지원이 필요한 등급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들도 얼마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가정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살펴보면 2012년 가정 완화 의료 및 완화 케어팀 제도 도입 방안 연구라는 연구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에 의뢰한 연구인데요. 국내 가정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제공기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가정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공기간 총 187개 응답 기간 중에 97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전문기관 34개가 18%, 비전문기관 63개가 3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호스피스를 제공하는 97개 중에 전문기관 비율이 35%, 비전문기관 비율이 65%로 오히려 가정호스피스를 제공하는 97개 중에 전문기관 비율보다는 지정받지 않은 63개 기관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무료로 봉사와 후원을 통해서 가정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가정용 호스피스가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지정기관이든 비지정기관이든 보상과 관련 없이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가정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섬김을 바탕으로 가정용 호스피스가 제도화되어 건강보험 수가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아직 지정기관의 입원형을 갖춘 기간에 한해서만 가정용 호스피스 수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시켜서 입원형이 아니더라도 가정용 호스피스 제공 기관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도화된 가정용 호스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용 호스피스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국가에서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립암센터를 지정하여 호스피스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4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서비스와 시범사업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업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더욱 많은 자료와 또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용 호스피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환자와 가족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맞는 개별적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한 일수가 없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가정에서 관리 가능한 증상 관리를 위해서 응급실 등 급성기 치료 세팅으로 입원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또 환자와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이 1대1로 접근하여 높은 친밀감과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환자의 사정에 따라 환자의 집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한 환경일 수 있거나 응급시 대처가 어렵고 방문 교통시간 등 시간 소모가 많고 인력의 소진 요소가 많아서 지원하는 간호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될지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등의 환자의 불안감이 크고 가족의 불안 및 부담감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호스피스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들이 최대한 집에서 지내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충분히 증상 조절이 가능한 환자들도 있고, 호스피스에 대한 편견으로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꺼릴 때 집으로 접근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조기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환자가 가정에서 임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정용 호스피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정용 호스피스의 방문 비용은 병원 등급, 종별 차등 지급되며 첫 방문 시 통합관리 초기 평가료가 발생하고 3직종의 공동서명이 담긴 초기 평가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합관리료는 주 1회 팀 접근에 의한 환자 관리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3직종의 공동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방문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동행 방문하여도 별도로 각각의 방문비가 발생하며 따라서 방문 기록지도 직종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야간 및 공휴일 방문 시 30%, 임종돌봄 시 30%가 가산되며 임종돌봄 체크리스트를 기록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팀원들의 동행 시 1회만 청구되고 별도 방문 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 기록지에 방문 시간과 또 기간 자체 차량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정용 호스피스에서는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며 기타 처치나 투약비는 말기암의 경우 5%, 비암의 경우에 20%의 본인 부담이 됩니다. 간호하면서 단독에 말기 간경화나 만성호흡기 질환자는 보지 못했었고요. 대부분 간암 환자가 간경화를 동반하거나 폐암 환자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동반해서 5% 적용을 받으셨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홈페이지에서 가정용 호스피스 방문 비용을 게시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호스피스 제공 병원에서는 급종별로 수가와 본인 부담금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현황입니다. 중앙호스피스 센터에서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9개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호스피스 제공 기관 수는 2016년 21개소를 시범사업을 개시한 21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그림은 서비스 유형별 이용 환자의 분포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보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가정용 호스피스만 이용한 환자는 662명이었고 입원형과 가정용을 연계하여 이용한 환자가 974명, 가정용과 자문형을 이용한 환자가 217명, 세 가지 유형 모두 이용한 경우가 311명으로 가정용 이용 환자 수는 총 2,164명이었고 신규 환자 수 18,925명 중에 11.4%가 이용했습니다. 이 서식은 방문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서식은 첫 방문 시 작성하는 초기 평가지로 총 3페이지이며 세 직종이 공동 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3페이지째에서 보시면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가정용 호스피스 환자 관리 기록지로 세 직종이 공동 서명해야 하며 주 1회에 작성하고 통합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요령으로는 환자 상태를 분류하는데요. 안정기, 불안정기, 임종기로 나눠서 방문 횟수를 조절할 수 있고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ECOG나 PPS 중 선택해서 평가하도록 합니다. ECOG는 점수가 높을수록 거동이 어렵고 또 쇠약해짐을 말하며 PPS는 100%는 정상, 0%는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과 환자의 주요 문제를 요약하고 돌봄 내용 및 계획을 기록하면 됩니다. 지침서에 제시된 임종돌봄 프로토콜로 각 기관에서는 전자의무 기록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충남대학교 병원도 임종돌봄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의 서식으로 전자문서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임종하게 되는 경우에 가정임종 시 사망 진단은 의사가 만약에 방문했다고 하면 48시간 이내 사망인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지역 내 검안의에게 연락해서 24시간 이내에 사체 검안을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사체 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임종을 계획할 경우에 미리 소견서, 말기 소견서 등 서류를 준비해 두면은 사체 검안 시 검안의에게 보여줄 수 있고요. 검안의가 환자의 말기 소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만일 준비가 안 되었다면 검안의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현장 검안 시 환자를 주로 돌보던 가족이 상주하도록 해서
거만이의 가족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장례식장으로 환자를 모신 후에 거만이가 장례식장으로 와서 거만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침 관련해서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 진입도 어렵지만 만일의 경우에 진입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분이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해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환자의 임종을 가족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가정에서 거만이 가능하면 미리 설명하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자 및 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을 미리 생각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요. 미리 리플릿을 제공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고 무료 응고 서비스 연락처는 상조 가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도 미리 확인하여 조치하거나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상조에 가입한 경우라면 상조회에 무료 응고 차량을 요청해야 되고 상조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무료 응고 차량을 요청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서식은 가정형 호스피스 퇴롱 요약지입니다. 이제 가정형 호스피스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 환자분은 남자 65세 전립선암 환자셨고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원 외래 혈액종양내과에서 의뢰가 되었고 등록 기간은 2020년 1월 30일에서 2020년 4월 19일까지 총 80일이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23회를 방문했고 의사가 1회를 방문했었고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2회를 방문했습니다. 특이하게 이분은 80일 동안 한 번도 응급실에 오신 적이 없이 계속해서 가정에 편하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이 일요일날 새벽이었는데요. 가정 임종 후에 본원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삶에서 우리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역호스피스 센터에서 소식지를 발간할 때 글을 또 써주신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글을 쓰실 당시에 석 달이 채 안 된 상태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있으셔서 글을 주시겠다고 하셨었고요. 그때가 40주년 되는, 결혼 40주년 되는 기념해였고, 마침 또, 환자분이 임종하시게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삶을 앞부분에 좀 기록을 해주셨었고요. 이제 중간에 가정호스피스 받게 된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돌발 상황이나 심한 통증이 있을 때면 낮이나 밤에도 전화나 문자를 하면 바로 간호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었고 당황하거나 응급실로 가는 일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남편의 마지막을 예상하고 평소에 교회 문 앞도 가지 않았던 남편분이 지인의 남편이 목사님을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셨었고 스스로 영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생기셔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게 되었고요. 다행히 그 목사님 부부가 아무 말씀 없이 같이 오셔서 남편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힘들어 눈조차 뜨지 못할 때에는 나지막하게 찬송가를 불러주시고 두 손을 잡아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에 목사님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셔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향해서 엄지척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일요일 새벽에 아들들과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말마다 두 아들과 또 며느리 그리고 이제 손녀가 함께 생활을 하셨었고 자주자주 가족들이 모이는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모습으로 조용한 기도 속에 임종을 하셨었고 바로 조금 후에 목사님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제가 미리 알려드렸던 대로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연락을 해서 운구 차량이 도착했었고 조용히 여유 있게 이렇게 남편을 모실 수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커다란 슬픔이지만 그 힘든 이별을 하는 동안 마지막 몇 개월을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배움이고 예우였던 것 같다. 석 달이 지난 지금도 가족끼리 모이면 가정형 호스피스를 하였기에 입원에 대한 불안이나 가족들의 면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식사나 잠을 내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남편의 마지막 삶에서 우리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가정용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포근한 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정리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용 호스피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한계에 처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고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서비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공하는 기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또 서비스 인력의 부족으로 가정방문 서비스에 적합한 숙련된 전문직, 특히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에 익숙하신 분이 또 가정 간호를 또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요. 또 입원형 중심 조건으로 인해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 호스피스 기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환자 보호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개별 교육이 필요하고요. 지역에 있는 의사 간호사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 또는 호스피스 완화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국가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좀 미달된다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할 때 국가에서 운영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또 비지정된 가정 호스피스 제공 기간에 제도권 내 유입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질관리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원형 중심이 아니라 연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입원형 연계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정용 호스피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 문헌으로 보건복지부 또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방문 간호라는 소중한 성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한국호스피스협회 산하 무료 가정 호스피스를 신실하게 챙겨주시는 모든 기관에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호스피스협회 trung 기학술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양평호스피스에서 실무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사회 중심 가정방문 호스피스 실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체 세미나의 주제가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 봉사 현장이 어려워지면서 가정방문용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 기관에서 여러분이 가정방문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오늘은 양평이라는 작은 지역에서의 가정방문 호스피스 활동을 공유하고 각자 자리의 봉사 현장을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방문 호스피스 활동은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심리, 문화적 돌봄, 영적 돌봄, 임종 돌봄, 신체적 돌봄, 사별가족 돌봄,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돌봄은 인간은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서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두려움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 또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놓고 갈등하고 마음을 이렇게 잡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 호스피스 활동 영역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인 돌봄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존엄한 삶이 유지되면서 영적 성숙과 좋은 생애 마무리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돌볼 때 대상자의 필요한 욕구에 맞추어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참 굴곡이 많습니다.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환자들을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삶에 대한 의욕을 전부 내려놓고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질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낙심과 절망을 반복 경험하면서 소외와 불안, 두려운 경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들을 임상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예견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존중받음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전인적 돌봄과 영적 돌봄의 필요를 느끼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 합니다. 그분들이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희망 등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그분들을 무조건 수용받는 그 체험들을 그분들이 할 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방문 호스피스 사진을 제가 몇 컷을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활동 장면을 올려놨는데요. 저 가운데 보면은 침대를 만들어 놓는 게 하나 보이죠. 근데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였는데 사실은 항암 주사 맞고 치료받는 그 과정보다는 척추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앉고 일어서는 게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간단한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저 페인트통을 갖다가 다리로 삼고 합판을 올려놓고 침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근데 저게 참 대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너무나 행복하게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침대 만들어드기를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가정을 다니면서 참으로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의 영양 상태와 통증 관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 상태 유지가 필수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잘 못하고 있었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음식 만들기도 해보고 부족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함께 산책하면서 외식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로 그분들을 조금 도와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암으로 인한 고통은 사실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비육체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통증을 해결해 줘야지만이 다른 고통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로마 마사지를 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영적 지지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육체적인 그 고통들을 이렇게 감소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참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종 돌봄 및 장례 예배도 드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1세 분홍공주의 그 시신을 저희가 장미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는 사진이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의 따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집에서 돌보다가 장례까지 다 집에서 이렇게 치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냐는 전화로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충분히 가정에서 돌보다가 장례식까지 다 치를 수 있는 환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사하고도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돌보다가 장례를 치르기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닥 많지 않았고요. 할머니가 워낙 성숙하신 분이어서 그리고 너무 밝고 그 나이가 101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얼굴 속에서 풍겨지는 그 평안함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분이어서 참으로 저희가 그 환자를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러나 가족들은 그 부분에 대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돌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환자보다는 환자 보호자를 케어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면서 이분을 집에서 멋있게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옆에 있는 이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신 환자분인데 이분이 저희와 한 2달 동안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절에서 방을 내어줘서 절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기된 상황에서 감당이 안 돼 복수가 너무 차 있고 황달은 심하고 너무 폭언이 심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절에서 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분이 죽어도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고 아무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의뢰왔던 케이스였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정말 너무나 그 얼굴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간호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제가 이분을
찾아서 돌보는 중에 환자분이 우리의 어떤 돌봄 속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를 하고 저에게 어려운 마음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순복음 교회를 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분을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분의 그 내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 사실은 죽음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태도가 너무나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온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와 만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나중에는 평안하게 저희 곁을 떠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봉사자가 저 머리를 저렇게 잘라주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분이 그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발을 받고 1시간 반 후에 이분이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임종 이틀 전에 만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현재 62세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임종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방문한 날짜에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은 만남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방문을 못하고 또 다음 날로 예약을 하고 다음 날 전화를 드렸더니 또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이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환자분을 돌려보내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다 하고 이분이 다른 병원에 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차장에 있던 것을 또 제가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환자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쫙 와 있었는데 너무 아무런 힘도 없고 지금 곧 돌아가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환자를 좀 잘 편안하게 마사지를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에게 이야기들을 좀 나눠줬습니다. 지금 상태가 다른 병원 찾아다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그렇게 잘 돌아다니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호스피스 돌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무리한 상황이니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되겠다.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집에서 임종을 맞든지 한번 선택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엄마를 집에서 케어하다가 집에서 임종을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또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조용히 음악을 좀 틀어놓고 엄마를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좀 해주시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일 다시 오마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그 제가 만난 몇 시간 후에 이분이 임종을 하고 다음 날은 장례식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 보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적절한 시간에 와서 저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엄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그리고 여기 장례식까지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저희가 그 임종돌봄을 제가 이렇게 비교하게 됐어요. 집에 가족이 있는 사람과 가족이 없는 사람의 그 임종의 상황에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가정에서 환자 돌봄이 가능한 것 그리고 임종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느꼈고요. 가족들이 조금 더 환자들을 생각해서 가정에서 보낼 임종 돌봄까지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가정 돌봄의 형태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5년만 더 살고 싶다는 환우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72세에 만났는데 폐암 4기로 간절히 진단받고 항암을 3번째 하는 중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경제력이 어려워지고 또 항암 맞을수록 자신이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우울감이 심해지시고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셔가지고 사실은 저희에게 이렇게 의뢰가 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딸들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먼저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암 환자라는 이런 비로한 것들이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하고도 연결을 다 끊고 혼자 지내고 있어서 지지체계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종교도 없었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무력하고 외로움이 많았고 삶이 무의미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신체적으로는 호흡곤란과 기침과 약간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에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잘 살아왔던 분이라 자기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셔요. 그랬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거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동안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초생활 수급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워져서 몸이 가능하지 못할 때는 요양보호사도 이렇게 와서 케어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항암이 내성이 생기면서 항암을 더 막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온몸의 피부가 다 터져가지고 진물이 나고 몸의 부종도 너무 심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우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그분들과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시간만큼은 우리가 잘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상황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나 나누던 중에 우리가 텃밭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분이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 주변에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아닌 땅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개간하면 운동도 되고 그리고 야채를 갖다 심으면은 거기에서 생명력을 키워보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실천을 해보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이 집을 방문해 봤더니 이분이 삽으로 그 땅을 다 파가지고 묘종을 갖다가 다 심어 놓은 거예요. 멋있는 텃밭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텃밭을 만들게 좀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한 것이 이분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싫어서 친구들을 안 만난 지가 엄청 오래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냐 했더니 꼭 만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와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친구 만나기 초청 그걸 계획하면 어떻겠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돈이 많이 들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쯤이나 올 건데요 했더니 한 5명쯤은 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까 우리가 요리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날 계획을 짜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돌렸는데 너무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게 이 친구들이요. 자기 친구가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모두가 나오겠다고 해서 그날 그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23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동안에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이 각처에서, 여주에서, 저 지방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모두가 한 걸음처럼 달려왔나,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평상시에 남을 돕는 일에 앞서서 참 잘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동창생들 중에 암 환자분이 없는데 이분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모두가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게 오게 됐다고, 저희들을 보고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대신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면은 모여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여서 무엇을 할까 하던 계획을 하다가, 이분들에게도 뭔가 좋은 공부를 조금 우리가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강의를 했는데, 모두가 이분들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아주 좋은 강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 하나는 자녀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과 만남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분이 병원에 색전수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의식을 잃는 사고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이제 그 상황에서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미리 혹시나 응급 상황에 가족들과 만남을 연결하려고 받아놓은 전화가 있어서 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조금 이렇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했더니 이 가족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에서 아버지를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지 않고 아버지가 가시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겠고 그러고 장례까지 다 감당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만났던 이야기를 이 딸에게 잘 전달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침상에서. 아버지는 의식불명의 상황이지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딸에게 아버지의 5년의 삶을 말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듣는 그 침상 앞에서 제가 아버지 대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훌륭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나 딸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런 얘기를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제가 만나가지고 혹시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2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보면서 내 할아버지에 대해서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아버지 얘기를 해서 이제는 내 아들에게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종을 잘 맞게 해서 또 이분이 우리가 교회에 보내서 세례도 받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임종의 자리는, 장례식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풍성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환자들만 케어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함께 케어받는 것을 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 봉사자가 가져야 될 삶의 좋은 자질들을 많이 선물 받게 됩니다.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 삶의 좋은 자질들은 앞으로 호스피스 돌봄을 오랫동안 가능하게 된 좋은 선물들이어서 저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질들이고, 그래서
암 환자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자들에게 투병의 시간은 생애 중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저희가 아플 때는 우리가 귀찮아하고 죽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할 때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생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느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이렇게 가정 호스피스 돌봄은 서로에게 역동이 있습니다. 돌봄자로, 또 친구로, 멘토로, 또 요리사로, 상담자로 등등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엠마오 사랑병원 가정용 호스피스 책임간호사 권오가입니다. 병원 중심 가정방문 호스피스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엠마오 사랑병원 연역으로 말하면 1998년 3월에 엠마오 사랑병원이 구 예수병원 자리에 개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병 서비스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9년 3월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정 및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입원형, 가정형 다 해당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0년 9월에는 가정용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가정용 호스피스 팀 자격 요건. 호스피스 팀은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 자격으로는 공통적으로 표준교육 이론을 60시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가정용 호스피스 이론 8시간, 실습 3시간을 마친 이수증 소지자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급 소지자이어야만 됩니다. 3.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및 이용 방법. 호스피스 대상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임을 나타내는 말기암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가정용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를 통해서 외래 진료나 혹은 방문 진료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기암 진단서를 받기가 어려워서 환자들이 가정 호스피스를 시작하기 전에 멈추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을 찾아가서 말기암 진단서를 끊어야만 되기 때문에 환자는 일을 할 힘도 없고 정말 마지막 상태인데 이 법규는 꼭 환자를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 이 서비스, 가정용 호스피스 서비스 받지 못할 때 안타까웠고, 이런 문제는 차후로 조금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저의 나름대로 바람이 있었습니다. 4. 가정용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은요, 입원형 호스피스와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되는 것은 의료 물품과 장비를 대여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형 호스피스에 연계해 드린다는 거거든요. 환자들이 참고로 가장 좋아하는 장비와 필요했던 것들은 폴대와 이동용 폴대와 산소 발생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5. 가정용 호스피스 방문 기간, 대상자 수 및 방문 횟수. 19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환자 수와 방문 횟수를 통계 내보았습니다. 2019년 47,
2020 42, 2021년 59 조금씩 환자가 증가되었고 방문 횟수도 늘어났지만 속도감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가정용 호스피스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았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도 모르는 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홍보가 좀 더 되어진다면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병원을 싫어하고 집에서 임종을 맞기 원하는 환자들에게 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 1. 이분은 남자였고요. 64세, 결혼은 하지 않은 미혼이었습니다. 병명은 콜론 캔서. 이때 방문했던 팀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25일에 걸쳐서 24일 정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면 거의 매일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칩 컴플레인은 통증, 영양결핍, 오심구토, 호흡관리, 설사. 현 병력으로는 2021년 4월 에이날 블리딩이 있어서 항병원, 전주에 있는 항병원에 진료를 받았고 거기에서 대장암 3기 진단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 다시 검사하고 거기서 대장암 진단 받은 후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 받은 후에 갑자기 부정맥으로 인해서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의 기억은 지옥과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병원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가정에서 치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21년 12월 염증이 심하고 열이 나고 복수가 차서 PMC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항암치료 2회를 더 받았는데 너무나 기력 저하가 있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퇴원하여서 본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간호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전해질 및 영양제 투여. 이분은 입으로 거의 물 외에는, 물도 조금 외에는 드실 수가 없어서 매일 수액과 영양제에 이 환자의 소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심구토, 그 증상을 위해서는 항구토제를 투여했고 호흡곤란을 위해서 여기도 산소 발생기 대여와 산소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위를 항상 세미팔로우 포지션으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변비가 있어서 좌약과 관장까지도 실시해드렸습니다. 이분에게도 우리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이라면 생일 파티를 해드렸습니다. 생일이 그날은 아니지만 가까운 날인 것을 알고 생일 파티를 해드렸을 때 참 기뻐했습니다. 이분의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을 물었을 때 이 환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팀을 나눠서 탁구를 쳤는데 목사님 팀이 지고 이 환자 팀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환자를 미흡다고 발로 환자를 차가지고 그때 환자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믿는 사람의 그 책임감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또 임종 교육도 시켜드렸습니다. 여동생에게는 임종 전후의 상태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드렸고 환자에게는 매일매일 신앙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만이 이 땅의 미련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그 환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고 와서 노래를 불러줬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특징적이었던 것은 이 어머니께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항상 가면 이 옆에 방석을 깔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동생은 서울에 자기 가정이 있는데 집을 잠시 남편에게 맡기고 오빠 옆에서 그림자처럼 간호를 잘했던 착한 여동생이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환자는 너무 낙천적이었고 굉장히 유머스러워서 제가 주사를 한번 실수하면 119 불러라. 피가 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재미있는 환자여서 순간이나마 웃기도 했습니다.
이 환자의 문제를 소피로 풀었는데요. 신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2가지, 배가 아파요와 하고 설사와 구토 증상 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으로는 통증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시련을 주었을까 하고 원망스럽다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2. 이 환자는 여자 76세로서 폐암 환자였습니다. 방문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님과 하는 요양사가 같이 갔습니다. 가족관계로는 배우자는 사별하셨고 자녀 3남 2녀 현재 남아있는, 둘째 딸은 사별하고 3남 2녀가 현재 남아있었으며 종교는 연불교였는데 기독교의 마인드로 많이 바꿔졌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가족력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40년간 흡연을 하였고 이 둘째 딸은 폐암으로 10여 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남편이 떠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이제 폐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2021년 9월 13일에서 11월 14일까지 한 2개월 되었고 방문 횟수는 27회, 이틀에 한 번꼴로 그 익산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칩 컴플레인은 통증, 호흡곤란, 영양결핍, 변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 병력으로는 2021년 5월에 국립암센터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흉막과 뼈에 전이 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항암 치료와 다른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입원도 거부한 채 집으로 내려와서 집에 계시던 중 따님이 중앙 호스피스에 문의를 해서 전북대에 어느 병원이 있는가 문의를 해보고 본원에 가정용 호스피스를 신청했습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로는 수액 및 영양주사, 통증을 위해서는 옥시콘틴, IR-코돈, 앱스트랄 패치, 호흡곤란 위해서 산소 발생기 똑같이 되어 했고 산소 공급해드렸습니다. 기침가래가 있어서 거담제와 프림트립사도 놔드렸습니다. 여기도 환자에게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의식이 맑을 때 생일 파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환자가 자기 딸이 이 세상을 떠난 후로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생일 파티를 10년 동안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거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 케이크를 사갖고 왔을 때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고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때 참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환자에게 특징적인 저기라고 한다면 이 가정은 참 그 150명이 넘게 방문한 가정 중에서 아름다운 가정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한시도 어머니를 띄우지 않고 간호했고 돌아가면서 노트에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환자의 문제 해결에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환자도 굉장히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자녀 잠을 잘하고 밤에 깨우지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였고 그리고 이 환자는 자녀들에게 힘든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일날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과 추도일이 같은 날이면 자녀들이 한 번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게 어머니 사랑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시켰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연인지 진짜인지 그 환자가 원하는 생일날 새벽에 자녀들 다 5남매가 와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례 3. 남땡땡 환자인데요. 여자 55세이고요. 이 환자의 병명은 브레스트 CA입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자녀, 이남을 두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였고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여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문자는 간호사와 성직자, 자원봉사자,
서비스 기간은 2019년 5월 31일에서 6월 14일까지 한 15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방문 횟수는 5회였습니다. 이 옆에 그림은 이 환자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환자가 아프게 되었을 때 이 남편은 현대자동차에 다녔는데 그 전주 근교에 저수지가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었고 700평의 땅에 전원주택과 황토방을 지어서 부인을 살리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진 않았지만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주 증상은 통증, 영양문제, 변비, 상처관리, 케모부터 관리가 있었습니다. 현 병력은 2010년 2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항암치료 12회를 열심히 했고 13회차에는 너무 호흡곤란이 심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또 호흡곤란으로 집에 와 있다가 호흡곤란으로 대자연병원에 방문하여서 흉부에서 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기거하다가 통증이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져서 본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 내용은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이 약해서 어노렉시아 증상이 심하여서 수액과 영양제 주사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위해서는 옥시콘틴, IR 코드, 랩스트랄 패치 모든 면에서 주사 외에는 다 시행을 했습니다. 호흡곤란 때문에 이분도 산소 발생기와 산소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환자에게 상담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인데 이 환자가 간호사로 재직할 때 그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런데 그 상사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떠났고 믿음에서 떠나 살고 있다가 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영적 상담과 지지를 통해서 환자는 서서히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나중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에게도 긍정적인 신앙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이 환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저희에게 그 신앙에 도움을 주었던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장례식 발인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너무나 힘을 얻었던 사람이라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감사했습니다. 사례4, 이분은 여자 81세 환자로서 판크리아틱 CA, 가족 관계는 3년 1녀를 두고 있었고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비스 기간은 2019년 5월 14일에서 6월 12일, 한 달이 채 못된 그런 시간이었고 방문 횟수는 5회였습니다. 이분도 거의 모든 환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통증, 영양, 변비, 그 다음에 불면 이런 것들을 주로 모든 환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현 병력으로는 2019년 3월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간이 이미 전이되었다고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3개월 생존할 가능성 이야기를 듣고 모든 치료와 처치를 환자는 거부했고 그래서 중단하고 남은 자택에 내려와서 지내시다가 통증이 심하여서 본원 호스피스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간호 내용은 통증을 위해서 주사제와 IR 코돈, 그리고 변비를 위해서 마그밀, 디파락, 자약을 사용하였고 영양제 주사를 놔드렸고 임종 교육을 해드렸고 영적 지지를 해드렸습니다.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집 앞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왜 안 나가셨냐고 물었을 때 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나가겠더라고요. 교회에 갔더니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안 나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지지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헌금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이 환자는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그 후에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 안에 있다가 임종하게 되셨습니다. 이 간호 서비스 내용으로는 이분도 똑같이 수액과 영양제사를 놔드렸고, 통증을 위해서 일반 진통제와 IR 포돈을 드렸습니다. 오심 구토를 위해서 백페란 경구약과 주사제를 놔드렸습니다. 이분도 호흡곤란에서 산소와 산소 발생기와 산소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가래와 기침이 있어서 거담제와 프렌티 주사를 놔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다 한 번은 건너야 될 강이지만 어떻게 보내드리느냐, 사랑으로 그 환자의 마음을 어루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환자는 이 땅을 떠나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세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을 조금은 쉽게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